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후폭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의원이 참사 당일에 직접 명지병원 측에 연락을 해서 닥터카를 불렀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신년 업무 보고에서 노조의 부패는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이 3대 부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자, 개혁에 이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 같은데요.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개혁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네, 노동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3대 개혁을 주제로 한 청년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강조를 했습니다. 청년 200명과 같이 했던 모습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청년 인턴 자리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이제 사저에서 지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점심과 저녁을 시간 날 때 직접 만들어서 차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네, 김여사까지 참석해서 어제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그러죠. 네. 그만큼 어떤 반대, 저항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노동 분야의 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 설정한 이유는 최근에 외국 투자자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왜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 가장 첫 번째였던 게 바로 노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또 리쇼링이라고 그래서 해외에 나갔던 우리 공장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모든 이 기관들이 1%대 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이 1% 성장은 결국은 고용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고용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지금 2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투자를 막고 사실상 이제 이 일자리를 막는 이 노동 분야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가 공장을 증설하려고 그러니까 노조가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신차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노조가 동의를 해줘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조가 이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갑의 영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기득권을 깨지 않으면 신규 투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뭐 수시로 이 파업을 벌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혁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우선 노동개혁부터 시작을 해야지만이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네. 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지만이 바로 저기에 모인 청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자리와 미래가 있다 예.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노동개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노조의 운영비, 활동비 이런 조합비를 받아가면서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뭐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이상이 1년에 쓰인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볼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문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 말했습니다만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을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민을 착취하는 이런 이권 카르텔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또 미래 세대가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린다면은 그거는 국가가 바로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 이권 카르텔 이런 언급을 했는데 정희철 이사장 어제 현장에 계셨죠? 네, 저 행사 같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노동개혁이 어려운 것은 이게 단순히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노조만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때려잡는다고 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노동개혁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 저도 최근에 만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재벌 대기업 오너들과 이 기득권 노조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 오너들 입장에서는 참 파업하고 힘들게 하는 이 정규직 민노총 노조만 만족시키면 예. 그 밑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하위직들 같은 경우는 이중 구조로 계속 착취할 수 있는 네.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지금까지 산업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계속 형성돼 왔던 거죠. 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민노총과도 맞서 싸워야 되지만 본인들의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재벌 대기업과도 일정 부분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혁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검찰 시절에 그 누구보다 재벌 수사 잘했던 검사 중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빚이 없는 보수 우파 진영의 예. 아마 거의 유일한 정치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 자리에 모였던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민노총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등 뭔가 이렇게 엮여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를 깨야만 한다라는 네. 강한 의지를 느꼈고요. 예.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정부의 이 노동개혁안이 나온다면 이게 단순히 노조 죽이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비정규직이나 하위직들, 대다수의 청년들은 상위 20% 직장을 다 가지지 못하죠. 예. 거기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개혁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왜 이렇게 노조만 뭐라고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진보 진영 같은 경우도 네.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이 나오면 예. 저는 좀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개혁의 의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오늘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국정수행 조사를 해봤는데요. 긍정평가가 44.5%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번 대선 득표율이 48.56%인데 거기에 이제 근접하는 수치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미래를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를 이끌어낸 게 아니냐. 그리고 진보 성향층과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급등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미경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화물연대 파업을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걸 온 국민들이 사실 다 지켜봤거든요. 예. 특히나 저는 사실 요즘에 2030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세대입니다. 네. 공정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합리성에 대해서. 그러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이 봤을 때 민노총 지도부의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를 지켜봤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직접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를 보고
많은 그 중도층과 2030이 저는 움직였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떤 정권이든 어떤 정부든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개혁이라는 게 늘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들은 그 자기의 어떤 표 관리, 표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개혁이라는 이름을 썼을 뿐이지 진짜 개혁을 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입에 쓴 약은 나중에 몸이 좋듯이 네. 진짜 개혁은 이렇게 처음에는 그 많은 환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 예. 저는 그게 그 노동 개혁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 네. 이게 호응을 받았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귀형님 보실 때는 지금 지지율 상승세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반갑겠죠. 뭐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화물연대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어찌 보면 강단 있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할 일을 하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뭐 철회에 유보했던 지지를 다시 보내주고 예.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저는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현상인가라는 물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의 노동개혁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주 52시간을 지켜가면서 탄력 근로제를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라는 숙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고용 경직성 문제를 네.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나가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핵심은 다 빠졌어요. 지금 나오는 국가 중에서 오히려 노조 부패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노조에서 어떤 부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히려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모 대학교 동문회비를 들여다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노조에 강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자체를 네. 자칫 훼손할 수 있는 예. 이러한 접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이고 강단 있는 모습 보이는 거 좋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 정서적으로 갈라져 있는 예. 일종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 해서 네네. 절반의 지지층을 이끌어내기 위한 갈라치기 전술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우려의 목소리는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친목회 하나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돈을 어떻게 했든 돈 모은 게 있다면 어떻게 썼는지 자체 감사 기관이 있죠. 공개를 노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고. 네네. 네. 근데 이게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본적인 원인 제공이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여당은 노조 운영비에 카드 사용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내용 보면 셀프 감사 방지, 회계 공개 이걸 명시하는 법 개정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장윤희 변호사 보실 때는 뭐 정부가 이렇게 노조 부패 이런 부분들 언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노총을 사실상 겨냥해서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이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관련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내부 감사하고 그 부분 외부에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예. 회계장부와 관련해서도 하급심에서는 좀 엇갈렸던 판례가 있지만 대법원에서 노조원들이 회계장부를 노조 측에 원하면은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이런 여러 회계장부를 아예 행정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기업과 노조는 다릅니다. 기업은 주주의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시해야 되는 게 맞죠. 노조의 이 비용을 이런 식으로 노조원들에게 노조원들이 주되게 이 부분을 지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행정관청에서 규율하겠다. 저는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예. 이 맥락을 들여다보면 네. 노조는 부패했다. 노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네.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기업에서 활동하는 이 기업별 노조라면 거기서
이 자기네 회사 소속 식구들의 이익을 대변하니까 예. 회사와 그 회사 소속 노조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정부의 뭐 인증을 받는 공식 기구 역할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정책 문제에 주요 대화 파트너로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부여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중앙 지도부에서 과연 회비를 어떻게 쓰는지 노조 조합원들이 알고 싶어도 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미국과 영국, 일본 세 개 국가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에도 민노총이나 한노총 역할하는 중앙 이 노조가 있겠죠. 네. 1년에 한 번씩,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앙정부 관청에 회계 사항을 다 고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 노조 회계 들여다본다고 해서 비민주적인 국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만 이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회계 감사의 그늘 밖에서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구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윤 대통령 강하게 제기가 돼 있고요.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하겠다니까 어떤 식의 개혁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최근 활동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청년 간담회에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요, 청년들을 향해서 환경은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환경 문제는 우리가 개인과 민족을 떠나서 그 개인의 성향과 가치를 떠나서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ESG 기업 환경 그런 노력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청년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에는요, 한부모 가족들을 만나서 고충을 듣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안 이제 좀 비공개 활동만 하다가 부쩍 공개 활동이 늘었어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됩니까? 저는 일단 뭐 대통령이 지금 이제 큰 문제들, 개혁에 대한 문제, 뭐 예. 국정 전반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하고 있지만 네.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된 측면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잖아요. 네. 특히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예. 렛츠 무브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직접 이제 채소를 키우고 그걸 먹고 또 이제 이 정크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네. 성과도 있었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측면들을 좀 보듬어 안는 측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캄보디아 갔을 때도 이제 그런 활동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동물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 나왔던 이제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뭐 조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활동 영역들을 좀 넓혀 나가는 것이다. 저는 아마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김 여사가 이제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 정도 이제 큰 틀을 이제 일단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저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히 뭐 다른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예.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 변호사 어때요? 김 여사 좀 자신감을 가진 건가요, 이제? 네, 일단 대통령 지지율도 견인이 예. 되고 있고 저는 그 지지율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 정도라서 윤여준 전 장관도 예. 낙제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역할 그러니까 환경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본인이 일단 경험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행사와 예. 관련해서 국민적인 의혹에도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전 당연하게도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예. 바타부타 최소한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 대통령을 연호하는 행사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층 중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될지 한번 그 비토하는 목소리도 대통령이라면 네. 그 자리에서 당연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면 사실 이제 언론이 다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예를 들어 환경 문제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잊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움직여 주시면 언론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측면으로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일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여하튼 김 여사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그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활동이 많아졌다 이런 평가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는 닥터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자신의 집 앞으로 불러서 타고 갔다는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치과의사 남편도 태우고 같이 갔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 도착이 20분 이상 지체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관련해서 이 어떤 계기로 탔는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판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지병원에 계실 때 재난대응팀에 계셨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언론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알아보니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명지병원에도 이 재난팀 요청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도 병원의 팀들과 함께 같이 현장에 투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누가 먼저 전화를 했을까요? 그 닥터카가 신현영 의원한테 그 새벽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지금 출동하니까 그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신현영 의원이 병원에다 전화해서 출동할 거면 나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신현이 당일 직접 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병원 측에서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또 과거에 근무했던 의사다 보니까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갑질 아니냐 내지는 자신이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현정 의원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 소방관이 불이 나서 불 끄고 가는데 예. 전직 소방관이 나 좀 태우고 같이 가라 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란 게 어떤 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출동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재 같은 경우도 몇 분 안에 출동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부터 중요하지만 또 환자들을 이제 신속하게 이송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초기에는 119 구조팀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이분들은 직접 구조해서 심폐소생도 하고 구조하고 DMAT 팀들은 이제 거기에 투입이 돼서 예. 환자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고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당시에 응급으로 이제 중앙에서 16개 그 각 병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와달라. 그래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도 갔어요. 네네. 30분 걸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고향에 있는 이 병원은 54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6개 병원 중에서 가장 늦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DMAT 이 팀의 이 생명은 뭐겠습니까?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빨리 환자들을 어쩌면 분류하고 네. 치료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신영 의원은 이 팀의 일원도 아닙니다. 현직 팀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 연락을 해서 지금 나 좀 데리고 와라. 본인이 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선의가 있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그냥 마포에서 이태원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되는데 굳이 왜 저 팀에 합류를 해서 저기까지 와서 네. 실제로 보니까 한 10에서 20분 정도 지체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다 상황 자체가 뭐 네네. 종료돼 가는 시점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신현영 의원은 무슨 목적으로 거기 갔을까? 그리고 왜 그 응급팀은 응급구조관리법에 따라서 통제받는 팀입니다. 예. 여기에 누군가가 이 팀의 어떤 빨리 가는 걸 막는다든지 위에 방해한다든지 네. 최근에 일부 이 구조팀들을 막았던 사람들이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팀 외에는. 네. 근데 신현영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이 팀의 일원도 아니고 네. 왜 차를 끝까지 와서 본인이 또 목걸이까지 다 걸고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조끼까지 입고 활동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작 신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압사 사고 같은 경우에 골든타임이 4분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닥터카 뭐 직접 구급차처럼 이송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죠. 그런 차를 집으로 불러서 타고 갔다.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깔리는 순간에 곧바로 구조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골든타임 뭐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느냐를 복귀해 봤을 때 현장에서 정말 환자를 분류하고 우선순위 이송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이송했더라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자, 그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닥터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DME팀이 가서 환자의 상태를 따라서 뭐 중증, 경증 따져보고 어떻게 조치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게 맞죠. 그 빨리 가야 될 시점에 본인과 자신의 남편을 같이 태워가라고 집까지 들려서 가는 그런 부분이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북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의혹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영 의원이 담백하게 다 밝히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이유로 해서 했는지 지금은 이제 정치적 공격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소 좀 소나기는 피해간다라는 생각으로 원칙적인 자기 입장만 밝히고 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나쁜 의도에서 뭐 자기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종의 의정 활동에 돋보이고 싶어서 네. 글쎄요 그것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 현장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분도 안 계셨는데 그 지역구도 아닌 신현영 의원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 현장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먼저 앞섰던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칫 공사의 영역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저 시간대 뭐 몇 시간 동안 해서 몇 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뭐 죽였다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공격하던데 저 시간대는 이미 다 현장은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뒤처리하는 이 시간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현영 의원이 저 현장에 가고 명지병원에 그 저 닥터카를 이용하고 한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만 네네. 그 본래 의도까지도 예. 모두가 다 폄훼한다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먼저 나서겠습니까? 먼저 나서면 돌멩이를 맞는 것을 보는데 네. 그러면 저는 어떤 의원도 앞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어떤 그 300명 속에 숨어 있으면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제일 먼저 달려갔던 의원인데 달려가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마치 이 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씌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잠시 그 논점을 흐리고 계셔서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거기 갔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왜 닥터카를 타고 갔냐 그거가 지금 논점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저는 예단해서 그러니까 난도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충분히 들었는데 네. 지금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지점은 국회의원이 거기를 가고 싶으면은 그냥 알아서 가야지 그걸 굳이 닥터카를 불러서 가는 바람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닥터카를 빨리 가지 못하도록 한 네.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지점을 지금 문제 삼는 건데 거기를 못 갔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했고.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사로서 특히 응급의료팀의 일원이라는 그 생각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현장을 가야겠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현장을 들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이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 보면 명지병원 당시 현장 출동 명단이 있어요. 거기를 확인해 봤더니 신 의원 이름도 없고요. 남편분의 이름도 없습니다. 치과의사라고 했던 그분. 근거가 없는 거죠. 이 차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기에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신 의원 이야기 한번 보시죠.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 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 수습에 도움을 주려고 했으면은 더 빨리 갔어야죠. 본인이 직접 뭐 다른 이동수단 통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이 디메팀의 활동에 저해가 되는 일은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가느니만 안 가느니만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응급의료팀의 일원이라 그랬는데 출동 명단에도 없고 디메팀도 아니고요. 그럼 명재병원 쪽에서 그러면 소속 팀도 아닌데 이렇게 태워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난의료팀원에게만 발급하는 현장 출입증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조끼를 입었어요. 그 부분은 그럼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그럼 막 줘도 되는 거냐. 나 국회의원인데 나 옛날에 이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나 좀 같이 가게 해줘. 이렇게 하면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사실 명지병원도 저는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저분이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데 한밤중에 뭐 마포나 다른 데서 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걱정돼서 병원에 전화해서 치과에 선인 남편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 닥터카 보내줍니까? 태워줍니까? 저 허락도 안 된 이 출입증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응급의료팀이라서 나온 게 아니라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받은 특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 관행과 매뉴얼을 무시한 특혜를 준 명지병원도 저는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현장 관리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 매뉴얼대로 이 현장 경찰관들이 질서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가슴 아픈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돕겠다고 국회의원이 가면서 응급의료의 매뉴얼을 본인이 다 어겨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매뉴얼 재정비하고 만들어서 지키자라고 하는 이태원 이 사고 이후 수습 대책 마련을 만들어봤자 또 제2, 제3의 장소에서 국회의원이 그 매뉴얼 어겨버리면 지금 우리가 이 재발방지책 이야기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명패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근거 없이 명패를 만들어준 것인지 그랬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명패가 없으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누구 남의 명패 빌려서 걸어서 찍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겨우 15분 현장에 있다가 장관 관용 차량 타고 또 중앙의료센터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5분 동안 대체 무슨 구호 활동을 치과 의사인 남편과 함께 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사진 찍으려고 응급차 불러서 시간 지연시키고 저까지 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신 의원이 현장 도착한 게 새벽 1시 45분쯤이고요. 2시쯤에 15분 딱 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같이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습니다. 상황실 가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도와주러 갔다 그랬어요. 구조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갔더니 천막 안에 뭐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냥 눈으로 본 것만 계속 SNS에 좀 올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과연 구조활동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치과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편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그때 뭐 치아 이야기 하고 그랬습니다. 뭐 신원이 확인이 안 될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 화재가 났으면은 저런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 상황에서는 치과 의사가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같이 제기가 된 그런 게 있습니다. 장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5분 머물고 국립의료원 가서 상황 보고 받는 그거 하려고 한 겁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일단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있는데 본인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명지병원 측에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본인을 같이 동승하도록 한 건지 아니면 뭐 요청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도 이미 수사화되고 있으니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참에 사실 DMAP이라고 해서 여러 거점 병원 등에서 현장에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 시간에 도착한 병원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뭐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한 그 의사분께 이야기를 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DMAP이란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게 상시적인 인력으로 운행은 하고 있지만 워낙에 이런 참사가 좀 이례적이기도 해서 이참에 좀 시스템화해서 잘
좀 구축을 할 필요는 있었겠다. 그리고 이 신현영 의원 때문에 참사가 또 더 커졌다 이런 비판은 좀 정치적인 공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양시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 내 주요 인력들 응급의료진을 먼저 호출을 하고 아마 경기도권으로 확대를 한 부분으로 보여서 이 부분 정치적인 공세인 측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측면 분류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현영 의원 때문에 참사가 커졌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 비판하는 부분은 저는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비교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당시 안철수 의원도 의사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어디로 갔냐면 본인이 순천향대 병원으로 갔어요. 네. 가장 어쩌면 이태원에 가까운 순천향대 병원으로 예. 가서 손이 모자랄 것 같아서 나는 그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편인 이 치과의사 분 같은 경우에 당시에 신현영 의원은 SNS에 사진 5장과 동영상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이 사진과 동영상을 다 남편이 찍어줬더라고요. 예. 그러면 남편이 지금 뭐 구강 이 외과 쪽이라서 뭐 이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선의로 아마 저는 뭐 선의에 있다고 봅니다. 이 밤에 사실 뭐 갈 필요도 없는데 본인이 직접 나선 것은 내가 그래도 의사기 때문에 뭔가 구하기 위해서 갔다는 선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선의라는 것도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선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모든 것들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는 과정, 그다음에 결과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가 있으니까 다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각종 어떤 매뉴얼이나 각종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신현영 의원도 과연 그럼 당시에 가서 본인이 무슨 활동을 했고 왜 남편이 사진 찍어준 것을 그냥 올리고 그리고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현장에 갔다라고 많은 또 이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정치한 게 아니냐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지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저는 규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신원을 둘러싸고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한번 보시죠. 신 의원 본인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에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것도 경악할 일인데 남편도 함께였다니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남편은 대체 왜 간 것입니까? 신 의원의 재난지원 홍보쇼에 필요로 하는 사진을 찍으러 간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공격하면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거나 아니면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 논란 자체가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신현영 의원이 바로 사퇴를 한 것이고 이미 일단락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뭐 일단락이 됐다고 김남국 의원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 몇몇 시민단체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한 서울시 의원이 신 의원을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응급의료법 위반 이런 혐의 등을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미경 의원님, 뭐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닥터카 부분에 대해서 그 먼저 만약에 신현영 의원이 그걸 요구하고 그 강제적으로 마치 그런 위력이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볼지 안 볼지를 아마 수사를 할 여력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는 아닌지, 그다음에 업무방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사를 좀 할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걸 명지병원 측에서 또 어떻게 말할지를 두고 봐야 되니까요. 이거는 그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네. 자, 뭐 DM의 출동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그랬는데 이 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이 DM의 출동이 지시가 되면 뭐 출동 요청 후 한 10분 내로 다 와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지역은 모르겠는데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20분씩 이상 다 걸렸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대기 장소에 인력 소집해서 물품을 싣고는 이 즉시 목표 장소로 출동해야 되고 출동할 때는 출발 시간, 예상 도착 시간 그리고 출동 인력 현황을 이 상황실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런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현영 의원 측에서는 이게 딱 갖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탄 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윤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해명 내용을 보면 신현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 매뉴얼을 숙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지금 뭐 본인은 충정해서 이렇게 현장에 가야 된다라는 급한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현장에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 책임이 일정 정도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본인이 뭐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은 부담하면 될 겁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국정조사가 이제 막 개시되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는데 그 국정조사가 제대로 순항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엄중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국정조사위원회에서도 사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출동 인력 현황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매뉴얼에. 지금 TV조선 단독 보도한 거 보면 거기에 이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디메팀도 처음 출동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 디메팀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갔던 게 아니냐. 결국은 의료 지원팀으로서 간 게 아니라 국회의원 신현영과 그의 남편을 같이 태우고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절차를 좀 따져서 이 신현영 의원의 행동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이 디메팀이 그럼 출동할 때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뭐 신 의원이 개인적인 선의, 욕심 내지는 하루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한 본인에 대한 거죠. 디메팀은 늦습니다만 본인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너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국정조사 증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신 의원의 닥터카 호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좀 이야기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 한번 나중에 또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YTN 측이 지난 15일이었죠.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점검하는 화면을 가지고 이 돌발 영상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시스템 점검하는 건데 이걸 마치 방송하는 리허설처럼 내보낸 건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했고 YTN에서도 이 영상 쓰는 것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사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한겨레하고 또 오마이뉴스가 해당 YTN 영상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참 떨린다 이런 말을 리허설에서부터 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법무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의 어떤 발언을 두고 법무부와 이 언론사 간의 이 공방이 이어지는지 그때 당시 그 점검회의 당시에 생방송했던 그 내용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YTN 돌발 영상 같은 거에서는 이제 리허설 때도 했다 이렇게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걸 근거로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한 장관이 연습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미 맞춰진 상태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 영상을 이제 들어가서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니까 삭제가 됐더라고요. 지금 없죠. 네, YTN에서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모든 영상들을 다 삭제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하냐면 보통 대통령 주재 생방송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리허설 다 합니다. 이때만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때 이 국민과의 대화할 때 리허설해서 당시에 배성재 아나운서, 고민정 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 대역까지 나와서 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 하는 이유가 이날 KBS가 주관사였거든요. KBS가 방송하는데 각 방송사들이 중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음향이나 이런 게 잘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기 위해서 리허설 하는데 당시 리허설 때는 질문하는 그 일반 국민들 그분들하고 장관 중에서는 한동훈 장관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면서 어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질문하다가 아유 떨려서 못하겠네요 막 그러면서 이런 장면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뭐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맞춰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들어갔는데 돌발 영상 원래 쓰면 안 되는데 뭘 했냐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게 생방송이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쇼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했는데 똑같이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짜여진 각본에서 하는 거다. 이런 뉘앙스를 줘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생방송에서 아유 떨립니다. 국민들이 하니까 떨립니다 하는데 이거를 그 앞에 리허설도 했다는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하고 오마이뉴스가 어디서 들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에서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네. 근데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리허설이라는 게 뭔가 실감을 주기 위해서 일단 리허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굳이 그걸 저는 문제 삼을 필요가 있었는가? 예. 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겨레하고 오마이입니다. 경향은. 예, 한겨레하고 오마이뉴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악의적인 허위 보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복 의원님 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뭐 이런저런 행사 때 리허설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 리허설은 하죠. 전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잡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하는데 실제 시나리오 자체를 리허설하진 않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뭐 내놓을 거고 예상 질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 사전 연습을 하고 하시지만 실제 그런 질문하는 부분까지 뭐 리허설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전에 예고된 질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답을 준비된 대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좀 있는 어떤 그 행사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도 안 떨었는데 국민들한테 직접 들으니까 떨린다라는 말을 리허설할 때도 비슷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아마도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군가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증거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전에 듣고 한 것 같은데 논란이 되지 않게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좀 갖다가 내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청년과의 대화도 그렇고 이번에 행사 문제가 된 행사도 그렇고 저는 국민의 말씀을 직접 듣는 본인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국민들도 함께 모셨으면 좋겠어요. 청년과의 대화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과의 대화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하는 청년과의 대화라는 말이 좀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소통하시는 거 참 좋은데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도 공개화시켜서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듣는 이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청년과의 간담회는 우리 장희찬 이사장이 좀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으니까요. 이 행사의 취지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공감하는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한 자리였고 이 민주당의 청년들, 진보 진영의 민노총 산하기관이나 다름없는 청년들이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에 동의하겠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개혁에 동의하는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그 민주당 청년들이나 민노총 산하기관 청년들과도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누구의 개혁 방향이 맞는지 이제 그런 이 설득과 공감의 시간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 MBC가 주재하는 국민과의 대화라던가 탁현민 전 비서관이 만들었던 그 짜고 치는 호프집 행사 등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동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쓴소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건 반대하는 국민들 말씀을 안 들었던 건가요? 물론 대통령이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말씀도 경청해야 합니다만 이 대통령 주재 행사에 있어서 각각의 어떤 기능이나 컨셉 등이 다른 것인데 그걸 일반화해서 왜 다른 의견은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저는 너무 좁게 보는 관점의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적인 토론이 서로 간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통령이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듣는 건 당연한 것일 거고요. 본인의 생각을 또 어떻게 국정과제, 정책으로 현실화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법무부는 어제 여성 수용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서 이 서울 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카페를 개점을 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배우 최불암 씨도 같이 했다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법무부와 제로캠프가 함께 마련한 따숩 카페 서울 동부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작품에서 느끼는 감동 그 이상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것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우리 군시자로 공부를 다 하고 어떻게든 간에 조금 더 국민들께 좋은 교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 교정시설 직업훈련 과정으로 뭐 제빵이나 바리스타 이 자격증을 딴 여성 수용자들에게 이제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하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따뜻한 손에서 따송 카페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윤 의원님, 네. 한 장관이 교정과 관련된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는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 있었죠?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이 이제 법무부가 뭐 검찰하고는 뭐 또 있지만 사실은 이제 출입국 관리, 그다음에 이제 그 교정 업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특히 이제 한 장관이 교정 업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네. 일단 교정 그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이 교정 시설에서 교도소나 이런 데 있을 때 그냥 어떤 수용해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거든요. 그러면 그 교정실 안에서 뭘 배울 것인가, 그리고 뭘 또 사회에 진출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성 수용자들이 제과, 제빵, 예전에는 미용 뭐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나가기 전에 뭔가 실험적으로 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교도소 민원실에다가 그런 카페를 만들어서 직접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에 어떤 진출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문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게 수용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저는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법무부가 오늘 법 개정 하나 추진한다 그래서 눈길을 좀 끌었는데 뭐냐면 재판 받는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이 시효를 정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지금 1조 6천억 원대 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 사기 사건. 이 도망간 사람이 바로 김봉현 전 회장이에요. 이 전자발찌까지 이 부수고 나갔는데 지금 해외로 몸 숨기면 처벌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거 한동훈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들한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10,000명이 100억을 털린 거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거하고 보면 10,000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참 진짜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서민 민생 그렇지. 작전주야 이거는. 자, 정 변호사님 어때요?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뭐 구치소에서의 재사회하는 그런 안도 상당히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외국으로 도주하면 시효가 중단돼서 이제 국내로 강압적으로 송환해서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카운트가 되는데 재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봉현 전 회장, 김봉현 씨 수개월째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밀항을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가족들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뭐 드러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피고인이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형사재판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소액사건, 소액피해 사건 이런 경우에는 뭐 가능하지만 그러면 우리 사법 시스템이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서 시효 문제가 기소가 된 이후에도 인신 확보가 안 되면 25년이 지난 뒤에는 그냥 시효가 끝났다라고 간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죄 방면을 해주는 면죄부를 주는 이런 규정 그대로 두는 것이 많겠느냐라는 문제의식에 공감이 많이 되고, 법무부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이야기했던 이 문제의식과 맞물리면서 이런 개정안 작업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 뭐 눈길을 많이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책사로 알려져 있죠. 올해의 스타로 한동훈 장관을 꼽았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장 스타가 됐던 핫했던 사람을 꼽자면 한동훈 법무장관 아닌가요? 과거의 법무장관이 그런 예도 없었고 간결하고 명료한 자기 논리, 이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전달력이 좋죠. 임팩트가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정치는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 가면 거기서 그치겠어요? 크게 성장하고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서 망가지는 건 저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법을 하는 장관들은 가능한 한 정치하면 안 돼요. 자, 정치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예를 들면서 이 평생 법 집행하는 일에만 계신 분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 싶긴 한데, 자, 뭐 이미 여권 지지층에서는 한 장관 스타 만열에 올랐습니다. 뭐 차기 당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총선 때 아주 대표주자로 나올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자, 한 장관이 어떻게 그동안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런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이렇게 전문성이 없었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지난 5년간 일해 왔는데요.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가 2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른다고요? 법무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스타 반열에 올랐는데 온라인 지지층,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한동훈 원희룡은 안타깝지만 법무부, 국토부에서 잠도 자지 말고 일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미경 의원님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민노총에 대한 그 문재인 정부의 태도 이런 그다음에 전교조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권 때 다 망가졌다. 더 많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 기본 시스템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제 제대로 다시 그 개혁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돌려놔달라. 사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이번에 화물연대 이제 파업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 원희룡 장관의 역할, 윤석열 정부하고 발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여태까지 민주당의 김의겸 그 의원 대변인을 통해서 보았듯이 거짓말하는 우리가 다 지금 눈에 보듯이 저 거짓말인데 어떻게 거짓말 저렇게 잘하고 있지? 라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아, 두 사람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계속 장관으로서 잘해다오. 아직은 이쪽으로 나오지 말아다오. 그리고 나중에 총선에서 이 두 분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만약에 그 정부에서 빠지면은요, 과연 이 지금 그 개혁을 과연 누가 할까 이런 또 의문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열성 지지자들은 나라 망했던 것 지금 재건하고 있다. 그 일을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잠도 자지 말고 일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도 뭐 지지가 좀 있다고 합니다. 원 장관이 민노총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강요된 채용과 장비 사용 그리고 금품의 갈취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인력들은 와서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경제에 대해서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현장에서는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고 돈 뜯어가는 그런 무슨 완장부대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그동안에는 방치돼 왔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현장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사례를 언급했고요. 또 최근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원 장관이 또 했습니다. 정치인답게 좀 빨리 움직인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긴 한데요. 자, 복 의원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두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인 출신이니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습이 좀 보이고 그리고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성적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좀 더 붙어서 그다음에 이제 건설노조 쪽으로 시각을 좀 이렇게 옮기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국민과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대화했으면 좋겠다. 야당도 국민이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에 의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들이다. 기본적으로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충고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희룡 장관 이제 제가 볼 때 화물노조 이후에 이제 건설노조 쪽인데 여기에 민노총만 그런 거 아닌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원희룡 당시 지사까지 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네. 지역에 있는 업체와 건설 노조 간의 갈등들 전국적에서 다 나오고 있고 예.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것을 민노총 조끼 입고 한다라고 이렇게 더 씌워버려서 민노총에 대한 혐오감만 조정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예. 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순수성 의심받을 수 있다라는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의 주도 세력들이 대부분 586 세대입니다. 예. 저도 586 세대고 우리 복향님도 그렇고 30대 때 젊은 피로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3선하고 4선하고 뭐 오랫동안 정치했는데 과연 뭘 바꿨나요? 이분들이 정말 젊은 피로 들어와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3, 4선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바꿨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 명확하게 의사전달은 잘하지만 정치할 인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할 인물의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잘 만나고 상가집 잘 가고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 국민들 생각에서는 이거 뭔가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뭔가 상식과 자기 주장이 명확하고 이런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또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많은 뭐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의 정치에서 정말 전면에 있는 정치의 리더급에 있는 586 정치인들이 내가 과연 뭘 했던가, 내가 과연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했든지 그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뭐 한동훈 장관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 대한 평가가 이제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연일 또 씬스틸러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접시 위에 광어라는 비유를 써서 야권에서는 끔찍하다. 뭐 피감기관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장관과 뭐랄까요 버금간다 그럴까요? 이 공무원 세상에서는 또 굉장히 이 강력한 인물로 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유 사무총장 탈원전 정책 감사하다가 좌천됐던 인물입니다. 지난 정권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권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자, 국회에서 어떤 답들을 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감사 착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밤중에 할 사람도 없고 제 스타일이 원래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총장님이 그 소위 해경청장의 월북본부 발표를 보고 감사를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4시경을 기억하는데 연합뉴스였는데 조금 제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감사 착수 결정 언제 하셨어요? 8시에 참모회의 소집했고 4시에 깨서 연합뉴스를 받고 6시까지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와 잠깐 가봤어요. 해양경찰 한번 내용 보시면요. 이제 보니 월북이 아닌갑다 이런 황당한 브리핑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더 황당합니다. 그거는 공직기관이 붕괴된 겁니다. 감사와 관련된 주요 감사를 결정을 할 때에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숙고한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안이 있고요. 아닌 게 있습니다. 지금 용산과 감사원의 소통 창구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도 그게 답답한데요. 지금은 그 마땅한 소통 창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거 물어보면 답하고 뭐 이 정도 위원회 의결 사항도 했는데 의결 안 거쳤다고 연속 이틀 오보를 질러대는데 그거 안 궁금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무식한 소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 무식한 소리 했냐면요. 저게 아주 악의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이상한 소리들이 굴러다녀서 그래서 무식한 소리라고 복합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저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자체가 감사원의 규정, 역사, 관행 깡그리 무시하는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오늘 소리입니다. 전현희 자, 국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야당 의원들과 이렇게 공방을 벌일 정도로 자신의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소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국민들이 어느 때 이렇게 감사원의 사무총장의 존재감을 느끼게 됐는지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하는 업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피감기관을 어떻게 광어회에 빗대서 얘기합니까? 회를 떠서 지금 그 해당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감사원 직원들이 우리 광어 잡으러 가자, 광어가 우리를 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뭐 광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아마 감사원 내부에서도 지금 야당을 향해서 전방위적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은 네. 통계 수치조차 조작됐다라는 표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연 균형과 형평을 받고 있는지 내부에서도 저는 당연하게도 문제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자 이 회에 우리가 물리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타이거파라고 해서 용맹스럽게 감사를 하자. 예. 감사는 차갑게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참 적임자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된 것 같아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 문제가 있으면 그게 광어든 상어든 이걸 내가 문제를 파헤치겠다라는 정신이 있어야 감사원 사무총장직을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뭐 하나 감사하려고 하면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정말 5만 가지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눈 하나 꿈뻑하지 않는 좋은 의미로 지금 정무적 감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예. 이런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부 감사하고 정부가 예.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잘한 게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게 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시스템이 발전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타이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감사 기법을 얘기하는 거래요. 타이거, 그러니까 훈련, 직관, 논리, 증거, 추리 이런 걸 합쳐서 이제 타이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타이거 감사다, 뭐 타이거 팀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데 뭐 유 사무총장이 굉장히 투박하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감사를 굉장히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정하게 잘못 있는 거 가려내서 공무원들이 기강을 바로잡는 게 바로 감사원의 역할일 텐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뭐 빈곤 포로 논란에 있었던 캄보디아 소년 로타를 만났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요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김 여사가 거길 가서 병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의료진과 이야기도 주고받았고 로타와 만나서 반갑게 다시 재회를 했는데 다시 뛸 만큼 회복해서 굉장히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또 했다고 합니다. 막 지금 사진이 들어온 거고요. 건강 되찾아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다. 이렇게 굉장히 밝은 얼굴로 로타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이 로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저걸 놓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다. 내지는 뭐 조명을 쳐서 이렇게 연출을 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건강한 모습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예, 이게 의료진이 최근에 직접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예.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후원과 관심이 모였기 때문에 아주 이른 시일에 이 한국으로 데려와서 수술할 수 있었다. 원래부터는 수술 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예. 장경태 의원이 어디 또 기사 인용해서 올린 글 가짜 뉴스라고 직접 저 병원의 의료진이 밝힌 인터뷰가 제가 최근에 기억이 나고요. 예. 혹시라도 장경태 의원 요즘 하는 거 봐서는 저 병원 찾아가서 너희 집에 조명 켰니 안 켰니 물어볼 것 같아요. 장경태 최고위원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 자리 빌어서 좀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시에 이미 병원 측과 다 약속이 돼 있는 걸 김건희 여사가 그냥 가서 숟가락만 얹은 게 아니냐 그런 보도가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희찬 이사장이 반박하신 것 같은데 뭐 그렇든 어쨌든 간에 이 아팠던 로타 군이 지금 건강한 모습 보이는 것만으로 참 반갑네요. 이런 정치적인 논란 떠나서 한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김 여사 때문이라고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병 수술 정말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수술이니까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 여사가 이제 이렇게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겨울이 없다 보니까 이제 늘 이 뭐라 그럴까 산타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자도 씌워주고 이렇게 같이 손도 잡고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로타 군을 다시 만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막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보여드리는 게 있고요. 병실 안까지 또 찾아가서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진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서 이제 의료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이게 같이 찍은 거네요. 또 병실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제 국민의힘이 복귀하면서 여야가 합동으로 합니다. 오늘 첫 발을 뗐고요.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복귀는 마땅한 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국민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면 폐륜 정권이다.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족들의 그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공식 사과를 촉구하면서 관련자 문책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폐륜 정권,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전 정말 기가 막힌 게요.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을 우리가 해주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다음에 누구한테 지금 폐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형수한테 욕설하시는 분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럼 폐륜 그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눈을 감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저런 단어를 써가면서 공격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냥 저거 아마 들으시는 분이요. 저 얘기 들으시는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는 정권에 상관없이 그냥 욱할 것 같아요. 제발 좀 네. 정신 좀 차려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예, 자, 포 의원님.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우리가 군주민수 얘기했었습니다. 결국 그 군주도 민심의 이 바다에서는 언제든지 또 엎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네. 백성은 어버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버이인 거죠. 어버이의 참사에 대해서 일꾼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총리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백성을 어버이라고 볼 때 폐륜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갖다 대고 과거에 뭐 욕설을 했으니까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좀 부정하고 싶은 모양인데 어차피 국정조사에 임했으니까 여기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최소한 행안부 장관 사퇴? 이것도 안 되는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높은 수위의 비판이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정부를 공격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게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약간 코미디 같잖아요. 예, 자, 그렇게 계속 해 오셨으니까요. 예.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폐륜 정권이라는 말을 썼고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을 한 데 대해서 본인이 알던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이죠. 이분에 대해서 조문도 안 하고 그리고 발인 날인 12월 24일 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공개한 뭐 미리 녹화가 된 거라고는 합니다만 그 영상을 공개한 게 그럼 과연 옳은 거냐. 지금 그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죠. 유족들은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 오늘이 고 김문기 처장의 기일이기도 해서 또 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이 바로 12월 21일 김문기 처장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날이죠. 네. 그래서 이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예전에 유동규 씨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출장을 갈 때도 네네. 다른 사람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빠지고 직접 이렇게 김문기 씨를 했고 당시에 3명 유동규, 김문기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3명이서 같이 골프를 5시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분을 전혀 모른다라고 한 것과 또 이렇게 그런 아까 24일 날 모습 그다음에 아마 조만간 있을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유족들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예. 그걸 좀 봐야 될 건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한 비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